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쌍문동 청소년 랜드센터장 김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유미 의원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경계선 지능인의 학생을 두신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수능 보러 가는 것조차도 아마 부러워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또 그 어려운 대학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대학의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정말 이 아이들이 자기 몫을 하면서 사회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고민들이 교차하는 그런 날이었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제 큰아들이 수능생이어서 학교 앞에 이제 근처에다 데려다주고 출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가 10월에 경계선 지능인을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정말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에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부모님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한 힘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이 토론회가 조례는 완성되었으나 조례가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해서 적절한 지원과 필요한 지원들이 이루어지려면 이 토론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말 알찬 토론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기덕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발제와 토론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예lum예술학교 관계자 지우영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김수환 교감 선생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10대 의회에 들어와서 158번째 열리는 토론회입니다. 어느 때보다 이 10대 의회가 그 열공하는 의회가 됐는데요. 특히 그 중심의 축에는 이 토론회가 깊숙이 자리 잡고 지금 발전적 방향의 정책안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오늘 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토론회, 저는 이 토론회를 오기 위해서 잠시 좀 찾아봤습니다.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저도 이거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조례를 우리 최유미 주관하시는 최유미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10월 달에 전국 최초로 이 지원 조례를 만드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평생교육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 방향의 교육들이 있지만 특히 우리 경계선 지능인, 그러니까 경계선 지능인이라 하면 무슨 IQ가 이렇게 부족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고 평균 지능에 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인지 능력으로 인해서 좀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채워주고 지원하는 이런 역할이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래서 이 조례를 만드시고 이제 오늘은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는, 아무리 조례만 만들면 뭐 할 거예요? 뒤따르는 부수적인 방안이 나와야죠. 그 방안 중에서는 이제 지원이 또 앞서야 되겠죠. 그래서 참 훌륭한 오늘 토론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토론회를 주관도 하셨지만 또 여기 나와서 발제도 하시고 토론회를 같이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지호영 대표라든지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계선 지능인 실태 분석 및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 기본 계획
학술 연구 용역을 보니까 11월 23일날 심의를 통과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7천만 원 예산 이렇게 교육에 지금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8월에 이렇게 완공을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서울시의회가 무엇보다 이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도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최유미 의원님은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면서 세월호 활동가십니다. 그리고 그 유수한 대학에서 훌륭하게 공부도 하셨고, 그리고 서울시 의원 중에 젊은이들 중에서도 아주 왕성하게 이렇게 서울시를 대표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오늘 추성 의원님 오셨나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이래서 오늘 유튜브로 생방송을 보시는 우리 관계되는 분들께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코로나도 이겨야 되겠지만 특히 경계선 지능인이 앞으로 잘 사회생활에 적응이 되고 발전적 방향으로 모든 제도가 완성이 되고 지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의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의 말씀으로 인사에 간am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자치원회 위원장 이현찬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서울시 경계선 진행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주제를 논의하게 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서울시의 행정자치원회 최유미 부위원장님과 지우영 이사장님을 비롯한 발제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 준비와 자장을 맡으신 최유미 부위원장께서는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서울 교육의 발전에 많이 힘써 오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유미 부위원장께서는 따뜻한 마음과 열정으로 발휘하신 조례 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계선 진행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경계선 진행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 방안과 나아갈까 할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자치원회 위원장으로서 경계선 진행인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발제자 여러분과 서울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입니다. 이 본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유미 부위원장님과 사단법인 DTS 행복 들고나에서 공동으로 주관하셨고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주최를 하고 계신 토론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 경계선 진흥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최유미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각계각층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함께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2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제자 4분의 발제를 들은 후에 그리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DTS 행복 들고나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조혜선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현진 서울정진학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태 송파구 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센터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지우영 사단법인 DTS 행복 들고나 이사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보시면 경계선 진흥 청년의 자립은 막막하다
참 제목부터 막막한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이 경계선진흥 청년에 대한 관심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립이라는 말을 봤을 때 남의 힘을 입거나 남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서는 것이 자립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계선 지는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금 현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경계선 지능에 관심을 두어야 할까 봤을 때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이 보통 지능과 지적 장애의 그 사이의 지능으로 무려 6배에 해당되는 13.59%를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느린 학습자라고도 알려져 있죠. 실제로 조금 이렇게 발달 쪽에서도 이렇게 좀 높은 그런 지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일반 학생에서도 환경적인 요인에서도 경계선으로 이렇게 검사 결과 나왔다가 어떤 좋은 교육에 의해서 회복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또 어려운 것은 학업을 따라가기가 힘든다는 부분이겠죠.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진로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께서는 초중고 외에 대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대학교에 가서는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지게끔 하는 것이 초중고 학교에서의 교육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학에 가서 졸업을 하면 어떡하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참 졸업했을 때의 아이들의 그런 자립은 진짜 지금 굉장히 제목처럼 막막한 현실입니다. 네, 지금 현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 아이들, 사실 경계선 지능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조금 느리고 약간 눈치가 없고 또 이렇게 사회적 그런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고 꿈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그냥 서비스업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또 바리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아주 공통적인 그런 아이들의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80%가 또 성폭력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무래도 인지적인 거는 떨어지고 어리지만 몸은 점점 성숙이 되어지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부조화적인 부분 때문에 이런 성폭력에 대한 노출도 많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기사에도 거리를 떠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경계선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봐도 경계선인 줄을 이렇게 분별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거를 분별하기가 이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뭐 최근에도 저희 학교에서 부모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의 가족을 만났을 때 그 가족조차도 성인 경계선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많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 게 경계선 지능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인 것 같습니다. 병역이나 취업도 당연히 어렵고 EBS에서도 방송에 나온 것처럼 어른이 되는 것을 무서워하고 가장 사실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부모이고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특징이 이제 우울감이나 또는 이제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뭐 부주의 그리고 느리고 적응이 잘 안 되고 이제 좀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특징적인 거는 아이들이 굉장히 대체적으로 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수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예lum예술학교 그리고 예하예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수업이 예술에 관련된 수업입니다. 이 예술에 관련된 수업을 통해서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국어, 영어, 사회,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도 같이 병행을 하지만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교과는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술 통섭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 있냐라고 많은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의 백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초, 중, 고 한창 사춘기 때 겪어질 상처, 사건 그리고
뭐 왕따라든지 이런 폭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갖게 되거든요. 반면에 이제 아이들이 이 청소년기를 안전하게 잘 교육을 받고 대학교에 갔을 때는 대학교는 이미 그런 왕따나 그런 이제 문화가 아니고 독립적이다 보니까 훨씬 더 잘 적응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예술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예술적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예술이 갖는 특징, 표현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또 지적으로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친화되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고 발표력도 생기고 그러면서 사회에 적응하는 하나의 백신을 맞는 것이 저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술 통섭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예lum예술학교는 이제 예lum이 먼저 생겼고 예아가 생겼고 예아도 이제 곧 초등학교가 생길 예정인데요. 왜 이렇게 학교가 점점 확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였습니다. 수용 인력은 정해져 있는데 대기자나 이렇게 아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확장되어 왔는데요. 아직도 학교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제 면접이나 이런 심층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별되어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이 지금 가장 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예lum예술학교의 그 1년의 지능의 변화 보면은요, 사실은 지능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냥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잘 하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 후에 매년 하는 웩슬러 검사에서 아이들의 지능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이 되어지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더 적응력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그 예술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서로 친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사회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lum예술학교는 좀 그 순수예술, 무용음악미술 연극에 대한 순수예술 접근을 했는데요. 아이들의 특징이 좀 순수하다 보니까 순수예술에 대한 접근, 음악도 클래식을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뮤지컬이나 뭐 대중음악에 대한 접근을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가고 예를 들면 무용도 순수 무용을 접근하면서 점점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교육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 입학했을 때의 학생이 그 피해의식에 의해서 이제 아주 폭력적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표현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매일마다 성장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 성장일기가 아이들이 변하는 매일매일의 그런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같은 학생인데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저렇게 작별이라는 저 내용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눈물만 흘린다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는 이제 예아예술학교에 변한데 아이들이 이제 쓰기가 많이 떨어지는데 글씨 쓰는 거에서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그 법인에서 아산 나눔재단의 후원으로 경계선 지능 청소년 트라이앵글이라는 통섭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회와 가족과 그리고 학교 이 세 가지가 함께하는 그러니까 학교만 아이들을 교육해서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함께하고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함께하는 이 세 가지의 구도 안에서 통섭예술 교육과 함께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걸 통해서 선별적도 또 그리고 예술로 해바라기라는 교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 교재가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전문가를 많이 찾아가고 했을 때 대부분 학교에서 6년간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그런 좋은 그 경험들 그런 사례들이 또 더 좋은 그런 교재의 그 수업 차시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차시 25차시의 수업 중에서 예를 들면 한 차시에 무용음악미술 연극이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사회적인 사회성과 그리고 저 트라이앵글에서 말하는 그
학교, 가정, 사회에 대한 그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서 담아낸 그런 수업 교재입니다. 지금 예름에서는 이제 저 수업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맞춤형 통섭 예술 교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계선지는 선별지 부모 평정령을 개발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 다음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 검사지를 개발한 이유는 이 검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검사비도 만만치 않고 비싸고 검사를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무료로라도 이렇게 선별되어져서 빨리 일찍 발굴되어져서 일찍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했을 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성인이 되면 자립이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죠. 지금 현재 경계선 지능 아이들한테 주어져야 될 가장 큰 것은 우리 아이들은 단 평생 살면서 사실 단 한 명의 친구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들 또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한 명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네, 그것이 이 나라에서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조례법도 나왔지만 그런 시스템이 점점 자리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 방송을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청년 그 경계선 지능이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까진 어렵사리 졸업했지만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한 26살 김현수 씨.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은 그에게 사회의 벽은 너무나 높았습니다. 그만두거나 뭐 그런 애들이 많으니까 결과가 좋았다고 하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가고 그러고 연락이 안 오니까. 부족한 사리분별 탓에 다단계 업체에 꿰매 쉽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피라미드라고 있어요. 거기를 따라갔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빨리 나와가지고. 결국 2년 전 다단계 업체에 들어간 동수 씨는 2천만 원을 날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자립입니다. 경계선 지능의 특성상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데다 제대로 된 직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기술 교육이라 그러나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단순한 일이라도 그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전혀 지원도 되지 않고 그들은 대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집안에 은둔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어렵게 직장을 구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도 서툴러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계선 지능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 적응을 분석한 해외 논문을 보면 그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인이 된 이후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 일을 하거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판매직과 주방 보조직을 맡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2, 3개월을 일을 한 후 그만두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네, 진짜 보시면 그냥 뭐 저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겠지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경계선 지능 아이들의 그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네, 뭐 지금 저기 PPT에 보시듯이 할 일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지금 학교에 졸업한 아이들도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세우는 계획은 아이들한테 졸업해서도 다시 학교로 와서 일할 수 있고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마련해주고 또 하나는 마치 그 대구의 안심마을처럼 우리 경계선 아이들만이 함께 모여서 평생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인식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학교가 처음 만들어질 때 굉장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오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경계선 지는 아이들의 인식, 이것이 마치 그냥 우리가 쉽게 나 고혈압이 있어요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 경계선 지능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회에서 아 조금 느리구나, 조금 도와줘야 되겠구나, 조금 더 설명을 잘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제 취업에 대한 문제, 이것을 가장 이제 크게 부모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족한 그런 지적 능력 때문에 사회 적응에 이제 문제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우선은 이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 이때에 받은 상처가 없도록 사회에서 더 많은 일찍부터 발굴해서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춤형 평생 교육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언어나 쓰기나 이런 기초학습이 많이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룸이나 예아에서 학교의 그 커리큘럼은 물론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의 기본적인 그런 지식도 습득을 하지만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거,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상식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뭐 그런 어떤 이제 성폭행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제 그 안에 하나의 작은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풀어가는 방법, 이런 거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심리 상담 전문가가 있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가정적으로 또 이제 불우한 가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의 상담도 같이 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체계적이고 맞춤형이고 다양성을 갖춰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 경계선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저 알바트로스라는 새죠. 바보새라고 얘기를 하는 저 새는 걸어다닐 때는 너무 날개가 무거워서 뒤뚱뒤뚱하지만 하늘을 날았을 때는 굉장히 넓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천천히 걷는 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느려서 그런 게 아니라 날개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잘 걷지 못하지만 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 때 아이들의 꿈을 많이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성인을 위하여 전반적인 전문 지원 센터가 필요합니다. 이 전문 지원 센터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커리큘럼이나 모든 게 있겠지만 학생부터 아이들부터 지금 학교로서는 수용되지 않는 그런 많은 전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모두 다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보호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 지원 센터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서로 이제 살아가면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냥 두면은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더 많은 문제를 나타낼 그런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청소년한테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비유를 든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 작은 물맷돌 하나로 그 문제를 이겨냈거든요. 왕이 주었던 갑옷과 그런 칼과 창은 이 다윗한테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돌멩이 하나로 그 문제를 이겨냈던 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자기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 또한 그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피드백을 갖고 문제점을 토론을 합니다. 같은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가장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외롭지 않은 것, 친구가 있었으면 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90%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를 어떤 친구를 만나게 해주고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립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함께 도와가는 그런 앞으로의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DTS 행복 들고나라는 그런 저희 그 말이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다시 나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다시 나갔을 때 이 사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혜선 임상심리 전문가 선생님 나오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선별척도 검사지와 관련해서 이게 웩슬러 지능 검사지가 있는데 그거는 많은 비용이 또 발생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기에는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 선별 척도 검사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DTS 행복 들고나와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시는 황순택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개발한 선별 척도지 검사지와 관련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해주시면. 저는 경계선 지적 기능을 선별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한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희가 이 경계선 지적 기능 척도를 개발하게 된 배경과 그리고 이 척도의 구성, 그리고 이 척도의 특징, 장점 등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세우거나 어떤 추상적인 사고, 판단, 언어 이해, 기억력 등과 관련된 능력을 말하고요. 적응 기능은 학습부터 의사소통이나 타인과의 공감, 사회적인 판단, 혹은 개인적인 위생 관리, 그리고 금전 관리 등에서의 적응을 이야기합니다. 네, 경계선 지적 기능은 이런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겪는 1차적인 문제는 인지적인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학업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학업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래 관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 생활의 부적응도 겪게 되겠죠. 또 이때에 조기 선별이나 예방을 받지 못한다면 이런 정서 문제와 행동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성인기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적 기능은 지적 장애와는 달리 장애군에서는 배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저희가 개발한 척도는 선별 척도이기 때문에 경계선 지적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의 수준을 유무를 선별하는 척도이고 가장 좋은 것은 웩슬러 지능 검사나 바일랜드 적응행동 척도와 같이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아예 지적 수준과 적응 기능의 정확한 상태를 평가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것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가 되고요. 그리고 시간도 소요가 되는데 장애군에서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의 부담이 고스란히 가정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판별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또 경계선 지적 기능은 학업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 장애와 같이 두드러진 어려움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린 학습자와 같은 표현으로 경계선 지적 기능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경계선 지적 기능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부모의 경우에는 내 아이가 경계선 지적 기능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적합한 교육이나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의 행동은 사회적인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보호자나 주변 어른에 의해서 상당 부분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선별과 예방이 가지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정신건강 문제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존감의 저하나 이런 자존감의 저하가 우울,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곤란으로 이어지면서 정신건강의 문제에 취약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성인기에도 적응이 어렵고 원정적인 직업이나 사회적인 활동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기부터 조기에 선별해서 이들을 위한 지원이 제공이 된다면 성인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외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 모두 경계선 지적 기능을 가진 아동 청소년의 조기 선별, 그리고 선별을 위한 절차나 도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런 선별 절차나 도구가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진이 경계선 지적 기능을 선별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을 하였고요. 지금 개발된 척도는 만 6세에서 12세까지의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을 선별하기 위한 보호자 평정형 척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직접 양육하고 있는 부모나 혹은 6개월 이상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평정을 할 수 있는 척도이고요. 다양한 일상생활 적응 행동의 부적응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체적인 부적응 수준뿐만 아니라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6개 영역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이 돼서 아동마다 각각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그 특징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척도의 특징입니다.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영역은 크게 6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사소통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언어적인 이해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비유적인 표현, 우리가 속담이나 아니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애매모호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사회적 분위기, 뉘앙스 파악에 서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생활기술에서는 일상적이고 간단한 생활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세밀한 위생관리나 정리정돈 같은 것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격과 정서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낮은 자아 존중감이나 자신감의 부족, 위축, 그리고 타인에게 의존적인 태도, 그리고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공감하기 어렵고 충동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회성 측면에서는 사회적인 기술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분위기를 파악하기가 어렵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인 판단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성인기에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지 능력에서는 주의 집중이 어렵고 기억력이나 추론 능력, 그리고 복잡한 개념의 학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학업기술 습득이 어렵고 교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요하는 학습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선별 척도에서는 이런 6가지 영역을 종합해서 부적응 지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부적응 지표는 의사소통, 생활기술, 성격과 정서, 사회성, 인지능력, 학업기술을 모두 포함한 일상적 기능에서의 부적응 수준을 의미하고요. T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소통 영역에서는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의 부적응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수용 언어라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이나 지시를 이해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요. 표현 언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영역인 생활기술은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위생관리 등을 포함한 자조 능력 수준을 의미합니다. 또 일상생활과 관련된 계획이나 결정, 판단 등을 측정하고 신체 발달에서의 부적응 수준도 평가합니다. 성격과 정서에서는 감정과 충동성의 조절 등에서 부적응 수준을 평가하고 자신감, 자립심, 끈기, 책임감의 유지 정도도 평가합니다.
사회성 영역에서는 사회적 부적응 수준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적절한 관계 형성이 가능한지 또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측정을 합니다. 또 타인의 의도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지 상황이나 집단의 특성에 따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측정을 합니다. 다음 인지능력 영역에서는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해력, 판단력, 응용력, 사고력 등의 부적응 수준을 평가하고 학습에서의 계획 아니면 일상생활에서의 계획, 유연하고 조리 있는 사고, 또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 과제 처리 속도, 행위 결과에 대한 인식 가능 이런 것들을 측정합니다. 특히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 청소년이 이제 사회적인 범죄에 연루가 될 수 있다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다라는 것을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마지막 하위 영역은 학업 기술 영역입니다. 학업 성취와 관련된 여러 기술들의 부적응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여기에서 학업 성취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한다면 읽기, 쓰기, 수계산, 그리고 지문이나 설명을 이해하기, 복잡한 과제를 처리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경계선 지적 기능 선별 척도는 이 6가지 영역과 또 이 6가지 영역을 종합한 부적응 지표 점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척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한 지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각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아동마다 어려움을 겪는 영역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는지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이나 아니면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장점은 실시와 채점이 매우 간편합니다. 문항수가 60문항이고 자동화된 전산 채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와 채점에서 소요 시간이 매우 줄어든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또 실시 시간이 짧은 것도 장점인데요. 평균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소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혹은 보호자들이 자신의 아동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편의성 있게 검사를 실시해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척도가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을 조기에 선별해서 필요한 지원을 적절한 때에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점이고요. 일상생활과 학업 장면에서 아동의 적응에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 유무를 선별해서 각각의 문제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지침이 된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기대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부적응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적응의 수준에 따라 다른 교육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는 선별 척도이기 때문에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의 수준 그리고 유무를 판별하는 척도이고요. 더 정확한 검사를 실시를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전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가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아이들에게 활용이 돼서 경계선 지적 기능 아동이 조기에 선별되고 추후에 예방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진, 지금 현재 서울 정진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맡고 계신 김현진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발제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경계선 지능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의 10% 수준으로 있다고 보고되고 있고 또 이들의 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 상황에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학령기가 지난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령기가 지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에서 저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함께 알아보고 또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평생교육 추진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생교육 지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평생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런 제한적 수준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현재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의 현황은 어떠하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저는 이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평생교육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대부분이 다 일반인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경계선 지능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저조한 실정이고 또 경계선 지능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지원 방안에 있어서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한 통계에서 보면 전 국민의 3분의 1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데 장애인은 0.02%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0.01%만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는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아마 참여율이 무척 저조할 것이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현황하고 문제점을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다 알다시피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와 관련이 있어서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인들은 어떤 현대사회의 지식과 정보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집단으로부터 심한 격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원래 소외된 계층을 1차적인 관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평생교육 본래 취지에 맞게 그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욕구가 반영된 어떤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에 비해서 운영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고 또 이들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선 지능인들의 학력 수준은 일반 성인에 비해서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을 위한 어떤 저학력, 비문의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어떤 맞춤형 문해교육 교육과정이나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문해교육 지원 이런 것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이나 어떤 시행을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가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실태조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어떤 현황하고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는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지속적인 성장과 어떤 사회 적응을 위해서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특정 계층이나 어떤 집단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니는 어떤 기본적인 교육권으로서 평생학습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 역시 평생학습권으로부터 제외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하고 노동시장 참여에 필요한 능력과 자신감 그리고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기회를 획득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어떤 환경과 영역에 적응하고 참여하고 또 어떤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평생교육의 그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본다면 사실 평생교육은 다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평생교육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언제나 배움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상향을 추구하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 행해지는 교육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헌법,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
등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헌법 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를 했고요.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각각 자신의 요구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은 이렇게 헌법과 교육기본법 그리고 평생교육법에서도 교육받을 권리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의 방향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목표는 어떤 그 양질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또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참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평생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또 일반 및 평생교육 기관 간 평생교육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4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이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이 어떤 평생교육 기관 이용 현황은 어떠한지, 이들이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요구 분석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들의 필요와 욕구를 잘 파악해서 그들의 특성을 고려하는 어떤 차별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선 지능인들은 이제 학습과 어떤 사회성, 정서에 있어서 그들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어떤 꾸준한 학습 지도도 필요하고 자신감과 사회성을 높이는 어떤 신체 활동,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성을 반영한 어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반인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교육, 기초문예교육, 시민 참여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그들의 어떤 특성이 요구를 고려해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이 학업 영역에 있어서는 어떤 제한을 보이지만 학업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점이나 소질, 적성 등을 잘 파악해서 이들에게 맞는 일자리와 연계된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면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지능인들의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낮은 지적 능력 때문에 인재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학령기에 교육 기회를 놓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경계선 지능인들에게 문해 교육을 증진하고 학력 인정을 위한 어떤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 지원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시설로는 학교 부설, 학교 형태, 사내대학 형태, 원격대학 형태, 사업장 부설 형태, 시민사회단체 부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평생교육 시설에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기관 지원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위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떤 것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계선 지능인들은 어떤 낮은 지적 능력 때문에 인지 학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어떤 평생교육 종사자들도 별도로 양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현황조사, 요구조사, 성과, 평가 등으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또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서 또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어떤 범국민 평생교육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어떤 체계적인 운영 및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 대상자인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어떤 정확한 진단과 함께 이들의 숫자 요구 사항들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요구 분석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관을 신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의 평생교육은 그들의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 지원함으로써 이들에게 특화된 어떤 평생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계선 지능인들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전국에 많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통해서 본 그러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센터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장을 맡고 계신 우리 김성태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마음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에서 발제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좀 더 앞부분에 우리 지우영 이사장님께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또는 그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선별하고 그러니까 선별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선정하고 대상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해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필요성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 이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와 또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을 현실감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조화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중심으로 빠르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우선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 건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의 어떤 서비스 트랙들이 대부분 다 발달장애인들이 그동안에 했던 서비스 트랙의 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앞에 화면에 있는 그 사진들은 저희 지원센터에 있는 이렇게 발달장애인 분들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이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그 미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1년 동안 한 작업의 작품이고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이번 주에 전시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석촌호수에 가면 프랜카드로 저희가 걸어놨습니다. 저 작품들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력들이 아마 전국에 있는 발달장애인 그 서비스 기관들이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계선 지능인이라 하면 발달장애인 영역에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또 비장애 영역에 들어가기도 애매한 그 사각지대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익숙함이 사라져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나와 있던 얘기는 앞부분에 교장 선생님께서도 평생교육에 대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셔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인 것입니다. 지금 앞부분에 보여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평생교육에 대한 카테고리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여기 보면 인문교양, 시민참여, 문화예술, 그다음에 학력 보완, 기초문해, 또 직업에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들을 일반 평생교육에서는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해서 평생교육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장애인들이 받고 있는 평생교육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이 논의가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진짜로 많이 고민해야 될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이라는 어떤 프로세스 자체가 대부분 다 비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세스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과정들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들이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기반에서의 평생교육원들이 있고요. 또 뭐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들도 있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문화 프로그램도 있고요. 요새는 자치 그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많고 다양합니다. 근데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서울시에서는 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라는 한 센터를 만드는 것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조금 더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 제공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구분할 것인가 같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점이 사실은 더 있고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룰 거고요. 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앞부분에서 좀 조례나 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뒷부분에 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25개 그 자치구, 서울시에 있는 25개 자치구는 다 의무적으로 평생교육센터들을 만들기로 확정했고요.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부모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형태들은 150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져 있는 굉장히 주간보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규모의 그런 평생교육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은 그 센터의 정원들이 예를 들면 50명이라면 그 자치구 25개 자치구에 있는 그 정원 대상자 이외에는 이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의 평생교육은요 굉장히 오픈형이고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비용을 내면 어느 공간, 어느 장소, 어느 서비스 트랙에 다 연결해서 제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물리적 환경이나 제한적인 운영 시간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계속 순환하면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평생교육센터의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 저희가 한계가 있는 게 일하는 우리 발달장애인들은 평생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대에 대한 다양성도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성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대부분 다 거의 일상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금 앞부분에 우리 지영 이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그 예음학교나 이런 부분들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이제 통섭적 예술적 접근들을 통한 이 경계선 지능인들의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예술문화 교육들의 프로그램들을 제공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 학교의 부모님들은 이제 들어가시려고 대기자도 많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할 만한 거리가 별로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노출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범위에 대한 부분들의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다양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이제 제 아이디어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전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다의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을 떠나서 지금 학령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경계선 지능인들이 대안학교에 있든 특수학급에 있든 또 아니면 일반 학급에 있든 일반 학교에 있든 다 교육적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한 세분화된 교육적 접근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을 갖고 지금 이렇게 대안학교 영역 안에서의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 안에서는 그래도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부모님도 사실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또는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그 가외 시간에 또 다양한 선택적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접근들은 아니지만 사실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카테고리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성인기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평생교육이라는 어떤 그 카테고리가 성인기를 위한 지원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성인기,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성인기, 뭐 그다음에 비장애인의 성인기가 다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들이 이런 겁니다. 직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된 것인가? 예, 그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독립적 삶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뭐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유가 생활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게 사실 성인기의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카테고리의 선택이거든요. 이것들을 경계선 지능인에게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사실 이 평생교육 지원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같은 똑같은 질문을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계선 지능인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같아야 되는가? 아니면 달라야 되는가? 사실은 저는 이게 관점의 차이인데요. 사실은 경계선에 있다는 건 보드라인 저희가 이제 그래서 특수교육 영역 안에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특수교육을 한 10년 정도 하고 이제 장애인 직업재활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영역으로 와서 서비스를 하면 보면 모든 기관에 다 경계성급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경계성 지능인들이 장애인 기관에도 있고 또 일반 학교에도 있습니다. 또 특사급의 서비스를 받지 않고 혼자 적응해서 살아가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서 사각지대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 관점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 시스템이나 지원의 어떤 구조를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은 장애 영역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비장애 영역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 대상군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협소하게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어떤 서비스 트랙만 만든다고 그러면 다시 협소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저는 이 트랙이 두 가지 트랙으로 같이 고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장애인들과 같이 지원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또 하나는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이 두 가지 트랙을 저희가 같이 잘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지원과 이 서비스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아까 제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또다시 저희가 나열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들에 의한 평생교육 지원 방향은 무엇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어떤 답들을 지금 우리 평생교육 조례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최유미 의원님께서 굉장히 한 번도 하지 않은 전국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어떤 평생교육 조례를 만드셨고요. 저도 그 조례를 굉장히 많이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굉장히 잘 만드셨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기반이 된 거죠. 사실 이 기반 위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대상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두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수교육에 있어서는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제한 없이 이제 선별과정이나 이제 판정위원회에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특수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기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 장애인 기관들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는 혜택들을 볼 수 있고요. 고용적 혜택이나 뭐 직업이나 또는 군 문제나 또 뭐 여가 문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장애 등록 여부들을 자꾸 따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여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계성 지능인들은 모든 장애인 복지의 서비스 트랙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몇 가지만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면 그것들만 선정할 때 그 선정의 폭이 장애 등록의 유무에서 그 서비스가 필요한 유무로 전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게 열려야 사실은 조금 더 복합적이고 조금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예를 들면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난 이건 필요 없어, 이 서비스는. 이렇게 하면 서비스 안 받아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는 필요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업, 군 문제,
뭐 그다음에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결혼에 대한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장애 등록이 되어져 있는 분들의 육아나 뭐 출산이나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장애 등록이 돼 있으신 분들이 받는 지원들은 좀 받지만 그거 이외에 내가 문화여가 생활하거나 나는 친구를 만들거나 시민권을 활용하거나 이런 거는 난 필요 없으면 선택을 안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런 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 변화들을 좀 중간에 좀 깔아야 될 것 같고요. 센터에 대한 이용, 제가 이렇게 말을 굉장히 빨리 하는 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이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 좀 소리가 좀 빠릅니다. 평생교육 조례에서의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놓으셨는데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확실한 표현의 지원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의 이제 발달장애인 센터들, 그러니까 평생교육 센터들은 대부분 다 교육기관의 역할들을 담당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디자인되어져 있는 부분들로 그 센터장이 있고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지원센터라고 하면 저는 최소한 이 세 가지 개방성과 또 일상과 어떤 문화 여가들을 다루면서 직업 영역까지 다뤄야 되는데 정원이 돼 있으면 여기는 50명이 이용할 수 있는 센터야라고 하면 그 50명밖에 이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지원센터라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이렇게 그 대상자로 이게 판정되어져 계신 분들에게는 최소한 그러니까 이 센터를 하나 만들면 그 센터를 건축하거나 센터를 설립하거나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만 저희가 마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장애인 쪽에서도 문화 체육 어떤 관광 서비스의 바우처들이 있거든요. 사실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 바우처를 갖고 계신 그 평생교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계선 지능인이 내가 비장애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었을 때 그 비장애 서비스 프로그램에서 그 바우처를 사용하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하지만 몇 가지 특수성 있는 프로그램들은 내가 경계선 지능인과 같이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하면 이 지원센터에 와서 그 프로그램들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이원화돼야 되고요. 이 지원센터는 그래서 그 경계선 지능인들이 뭐 저희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사례관리라고 하지만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그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코디네이션 해줘야 되는 기능을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 지능인들이 이 센터에 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바우처의 총량이 얼마고 또 본인이 쓸 수 있는 서비스의 양이 얼마이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너는 지역사회 안에 있는 비장애인과 어울릴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요거는 여기 있는 자조 모임이나 여기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용하라는 그런 그 코디네이션을 좀 가미해 놓는 지원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안에서도 또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교육 프로그램이 단순히 이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서비스만 있으면 안 되고요.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보급하고 또 강사들을 양성하는 과정을 이 지원센터에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25개구에 있는 비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나 또는 이렇게 적용할 때 이 센터에서 이미 기개발되어져 있는 프로그램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보급 활동들을 해야 조금 더 폭넓은 어떤 서비스 트랙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원하는 부분들은 오픈형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센터 안에 조금 더 아무나 누구나 다 들어와서 경계선 지능인이면 이 센터 안에서 와서 휴식하고 또 자주 모임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반나절을 어울렸다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원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여기 안에 뭐 간식을 만들 수 있는 주방도 좀 만들고요. 또 자기가 혹시 예술가로서 뭐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스튜디오도 좀 제공되고요. 자기가 조각을 좀 한다 그러면 조각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자기가 작가라 그러면 조그만 독서 공간처럼 돼 있어서 책을 좀 보면서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이 여기 와서 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친구들과 만나고 친구들 모임할 땐 여기서 모임을 하고 이렇게 오픈형 공간들이 있어야 경계선 지능인들이 난 갈 데가 있다. 난 직업을 갖지 않아도 오늘은 나 거기 지원센터 가서 오늘 거기서 잠깐 그림 그릴 거야. 글로 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오픈형 공간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세 가지가 돼 있어야 지원센터의 이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없다 그러면 그냥 평생교육센터가 될 겁니다. 근데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우리가 넣기 위해서는 그러한 카테고리들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전국 각지의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곳에 대부분 들어가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대부분 경계선 지능인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또 고민입니다. 어디를 가지? 뭘 이용하지? 직업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또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늘 평생 이렇게 평생 설계에 대한 고민들을 늘 가슴에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진로에 대한 지원 체계도 사실은 이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다양하게, 그러니까 단순히 직업이나 또는 문화여가나 예술이나 이런 쪽의 지원이 아니라 진로에 대한 상담이나 진로에 대한 어떤 지원 쪽도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직업이 제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경계선 지능인들은 어떤 직업 영역 안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과 굉장히 많은 어떤 제도적 어떤 접근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 고용에 관련되어 있는 법령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사실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지원 고용이나 적절한 의무 고용의 혜택들을 우리 경계선 지능인도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발달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이제 저희 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고용을 하고 있는데, 경계선급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은 취업이 용이합니다, 사실. 그리고 많이 쉽게 취업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유지가 어렵습니다. 거기 안에서의 갈등들 뭐 이런 것들에서 워낙 우리 경계선 지능인 분들이 그 타인들이 자기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예민성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인권적인 문제나 자기에게 어떤 불편한 이야기들을 할 때 그 반응들이 아주 직접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고용적 지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이루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련 과정에서부터 고용 과정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면 사실은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과 동일한 지원적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얘기했던 직업재활 시설에서부터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으로는 장애 등록을 받아오세요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구조를 풀어내지 않으면 직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의 포괄성 또 다양성들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죠? 예.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이제 우리 최유미 시의원님께서 이렇게 첫 발을 뜨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 첫 발입니다. 첫 발. 지금 이제 문을 열고 발 한 걸음만 뛰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 끝까지 가려면 너무 먼 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실 제도와 정책의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 경계선 지능인의 부모님들과 또 전문가들과 또 이 의식 있는 시민사회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경계선 지능인들이 비장애 서비스들을 이용하지 않고 경계선 지능인들만의 서비스로 축소되는 건 되게 반대입니다.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요.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 그래서 자원의 다양화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시도들은 늘 이 걸림돌이 생기게 돼 있고, 왜 경계선 지능인 몇 명이나 된다고, 또 경계선 지능인들이 왜 그게 필요한데, 이런 도전들이 아마 끊임없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선 지능인들이 경계선 지능인 부모님들과 면담을 해보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 굉장히 다양한 욕구와 굉장히 다양한 어떤 삶의 어떤 그 조망들이 자기 안에 싹트고 있는 것들에 대한 충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런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변화들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빠른 이렇게 발표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들으면서 저도 어느 정도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발제자분들의 발제를 듣고 정말 또 한 번 더 배우고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교육상임위에 있을 때 경계선 지능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셨어요. 그게 뭐지? 경계선이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도 보시고 그랬었는데 2년 동안 하나하나 이제 같이 풀어나가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지지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셔서 사실 서울학습도움센터 서울시 교육청에서 2020년도에는 서울학습도움센터를 통해서 난독 그리고 난독 청소년 그리고 경계선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 이런 것들을 얻어냈거든요. 이번에 이제 후반기에 와서는 행정자치위에 와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또 다시 이제 행정자치위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작업에서 또 다시 이제 궁금해하시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고 궁금해하시고 들어보시고 나서는 한 분도 이 지원 조례가 필요 없다고 하신 분들이 없었어요. 정말 몰라서 이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특성이나 이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듣는다면 아마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지유영 이사장님 그리고 조혜선 강사님 그리고 김현진 교장 선생님 그리고 우리 김성태 센터장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다행히 우리 황태현 협동조합 대표님이 안 오셔서 저희가 그 자료로 가름하게 되어서 시간 내에 또 토론도 다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발제를 잘 해주셨는데 이후 또 추가 의견이나 질의응답 하시고 싶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곳에서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네네. 그러면 우리 지우영 이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학교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원적학교 아이들하고 굉장히 잘 이렇게 일반 비장애 아이들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라고 소통을 했는데 일반 아이들은 그냥 놀아주는 개념, 그냥 같이 있어주는 개념, 그렇게 되지 정말 깊이 있게 대화를 하질 못하고 또 경계선 아이들끼리만의 그런 이제 소통 가운데서도 그런 이제 부분이 좀 부족한 거를 보게 돼서 직업 때문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굉장히 유명한 어떤 미용계에 있는 분한테 회장님한테 우리 아이들이 혹시 여기 직업으로 기술을 가르쳐서 오면은 취직을 시켜줄 수 있나 했더니 못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이제 내년에 이사를 갈 때 발달장애 지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접할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이제 지금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아이들도 있고 지금 사회복지과에 입학한 대학교 입학한 저희 학교 아이들도 있는데 이게 지금 정인학교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경계선 지능 예를 들어 아이들이 성년이 돼서 사회복지 공부를 해서 더 어려운 아이들한테 소통을 하기 위한 교사나 이런 거로 왔을 때 그게 과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적장애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한 학급에서 또래 교사 역할을 하면서 옆에 친구를 도와주기도 하고 뭔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학급에서 생활할 때 학습 활동도 그렇게 하기도 하는 것처럼 뭔가 프로그램이 잘 고안이 된다면 경계선 지능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어떤 그 튜터로서 기술을 잘 배워서 튜터의 어떤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프로그램을 단단하게 잘 구성을 해서 뭔가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조금 본인보다 조금 부족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을 어떤 방면으로든지 도와주고 소통하고 뭐 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예lum예하 예술학교나 예룸 예술학교 이게 서울시 인가형 대한교육 위탁교육 기관인데요. 이곳에서 정말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일반 국공립 학교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부모님들의 만족도도 높은데 서울시 교육청의 고민은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송파구 김성태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을 이렇게 제한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 서울시 교육청의 고민은 그러니까 전체 국공립 학교에서 경계선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휘영 이사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의문을 가지셨던 것 같고,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아이들이 분리되어서 교육받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어우러져서 교육도 받고 함께 아이들과 생활하고, 이게 이제 나아가서 사회로 나아가서 같이 사회생활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정말 오늘 모인 이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가, 또 이제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센터가 마련될 텐데 그 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깊이 논의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추가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시면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학년기에 어느 정도의 퍼센테지로 어느 정도로 학년기 교육 영역 안에 있는지가 일단 먼저 이제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들이 조례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져 있는데, 일단 평생 교육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생 교육에 있어서 실태 조사는 성인기 대상으로밖에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제 학년기에 아까도 잠깐 이제 어떻게 하면 그 데이터들을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지능 검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2 정도 되면 대부분 다 지능 검사를 하는데, 그 지능 검사의 하위 영역으로 나오는 그런 대상 학년군들에게는 지금 개발되어져 있는 지금 오늘 발표했던 그런 검사들을 통해서 이 경계선 지능인에 가까운 어떤 그 판정이 좀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좀 그 사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교육의 핵심은 사실 이런 그 경계선 지능인 학생들이 이렇게 대안학교에 몰려와서 많이 교육을 받는 것들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이게 흡수되고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다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일단 1차적인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는 그 부분들이 이제 중고로 올라가면서 잘 안 되고 있고요. 사실 그 특수학교도 보면 특수학급에 있던 친구들이 특수학교로 중고등학교 때 다시 리턴해서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학교 적응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학년기 안에서의 지원이 1차적으로 전 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 지원 안에서는 아까 저 유튜브도 저도 보니까 그런 부모님들이나 또 그 경계선 지능인들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전문가 양성 과정을 만들어서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원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막 절절히 담아 계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보편 타당한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전문가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보편 타당한 어떤 교육 학년기 안에 있는 교육 전문가들이 경계선 지능인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하고, 대신 성인기에는 좀 특수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인기에는 뭐 이렇게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계선 지능인들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트랙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지원센터가 그 역할들을 하지만, 학년기 때는 조금 더 많은 뭐 청소년 센터라든지 또 학교 교육 안에 있는 교사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경계선 지능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을 뭐 필수 교육 과정이나 이런 것들로 편입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좀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신 말씀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일반 학교에 국공립 학교의 교사가 그 경계선 지능인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사실 이 아이들이 충분히 학교에서도 학급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사 대부분들이 마찬가지로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기가 어려우시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힘들고 친구들도 힘들고 본인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더더욱 힘들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교대가 있고 뭐 그 교사를 지망하는 학과들이나 이 대학들이 있잖아요. 이 필수 과정으로 넣는다면 정말 전반적인 그 경계선 지능 학생들의 학년기 학생들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어떤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를 맞든지 이 아이들이 학급에 적응하고 생활하기가 수월한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호불호가 정말 갈리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굉장히 케어를 잘해주시면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그 아이가 일반 학급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학교 밖 친구들이 되거나 이제 운이 좋으면 이렇게 위탁교육 기관에 제대로 이제 찾아와서 교육을 또 받을 수 있고, 이런 좀 안타까운 면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교육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교사 양성을 함에 있어서 지적 교육에만 힘쓰시지 마시고 뭐 성인지 교육도 필요하겠지만 특수교사에게만 한정돼서 시키는 것도 이것도 국한되는 것이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수교사뿐만 아니라 전 선생님들이 이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면 저희가 여기서 고민하고 있는 전문가 양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센터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또 추가 의견 말씀해 주실 분 네,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어릴수록 이게 지금 저희가 선별 척도가 전수조사하는 거에 많이 부딪혔던 게 네. 학교에서는 다 하고 싶어 하지만 이제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인식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꺼려함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고등학교에서 온 아이들은 훨씬 더디고 원적으로 가는 경우가 드문 반면에 지금 예름 예하에 중학생으로 들어온 아이들은 빨리 적응하고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과 외에 예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술로 막 어우러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겨서 원적으로 간다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고등학교 아이들은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조기에 발견돼서 교육이 되어진다면 경계선 지능의 특징이 금방 사회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좀 전수조사라도 다 해서 빨리 아이들이 발견되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경계선 아이들의 인식, 정말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하잖아요. 이런 게 좀 많이 이렇게 알려지는 캠페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화라도 한 편 만들까 생각 중인데, 너무 아이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발달장애 아이들한테도 더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캠페인도 있으면서 아이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지우영 이사장님이 나오시면 영화 흥행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직접 우리 경계선 지능 청소년들을 교육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제일 잘 알고 있어서 이 절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 의견 하실 말씀? 네, 그 경계선 지능 학생들에 대한 학령기 학생들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고, 교육청별로 뭐 느린 학습자, 뭐 슬로우 러너 학습 부진아 뭐 등등, 이름은 명확하지는 경계선 지능이라는 이름을 딱 달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어떤 교육 정책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는 많이 퍼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뭐 조례 통과되고 아무것도 지금 뭔가 없지만 향후에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고민하면 또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 김현진 교장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꾸 뇌리에 남는 게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교장 선생님이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 취지 자체가 교육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교육의 불평등이 없도록 평생교육을 확장시키고 그리고 다양화되어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센터만으로 국한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다양하게 여가가 됐던 문화가 됐던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그 김성태 센터장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면서 정말 경계선이든 아니면 비경계선이든 상관없이 좀 같이 다양하게 평생교육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그 조혜선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강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아까 그 일상생활 적응행동 척도 관련해서 이게 아동용이라고 하셔서 혹시 이게 성인들을 위한 경계선 지능 지원을 하려다 보면은 가장 먼저 물어보셨던 게 이제 의원님들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발굴을 하느냐 했는데, 요 지금 개발하신 척도를 가지고는 성인들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건가요? 네, 지금 개발된 척도의 문항은 아동의 현재 상태 수준에 맞춰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청소년용 그리고 성인용의 개발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사의 인식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부모 평정형으로만 검사 개발이 되어 있는데 사실 학교 장면에서 교사가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봤을 때 분별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 당신의 자녀가 경계선 지적 기능에 의심이 됩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경계선 지적 기능으로 의심이 되니 정밀한 검사를 받아보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네. 교사들도 이제 부모와 소통을 할 때 더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교사 평정형의 척도도 개발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네네. 그러면은 이후에 청소년용, 성인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부모 평정형뿐 아니라 교사 평정형까지 개발된다면 훨씬 더 저희가 그 경계선 지능인을 발굴하는 데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좀 예, 개발될 수 있도록 서울시 네네. 의회에서 서울시에서 좀 적극 지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예, 드립니다. 네, 혹시 또 더 추가 의견 말씀하실 분, 막 시간에 쫓겨서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막 빨리 하시느라고 아마 그 생방송을 지켜보지 못하신 분들은 요거 느린 속도로 재생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더 이상 추가 의견 해주실 말씀 없으시면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토론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론회를 정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많은 준비해 주신 발제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리고 끝까지 토론회를 함께 지켜봐 주시고 다양한 의견과 응원을 보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거듭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방안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